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됐던 코로나19 검사가 일반 대구 시민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했습니다. 네, 아울러 경증 환자를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도 확충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감염내과 전문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가 이제 43일이 됐고요. 그리고 43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서서 5,300여 명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JP모건에서 예측하기를 3월 20일경쯤 되면 한국의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설마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전까지는 괜찮다가 2월 18일에 이제 31번째 환자를 이제 저희가 확인하면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유행을 인지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전 2월 16일에 이제 그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당한 수의 이제 바이러스가 노출되고 이제 유행이 이제 진행됐을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좀 그 규모가 많지를 않기를 좀 바랬는데 지금 이제 확진자 상황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노출이 되었고 네. 그래서 그 또 노출된 사람들에 의한 2차, 3차 감염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제 지금 5천 명 이상의 환자가 지금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양상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도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신천지 대구교회 그 노출자들에 대한 그런 확진 검사들이 이제 거의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남아 있는 그런 2차, 3차 감염과 이제 전국적인 그런 산발적 감염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행에 이제 이 꺾이느냐 아니면 좀 더 진행하느냐를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 5천이라는 확진자 수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많이 찾아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반면에 5천이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좀 숫자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우려할 만한 숫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방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숨긴다고 되지는 않거든요. 예. 그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렸다라는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 지역사회 감염을 일단 인정하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해서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라는 게 이제 1차적인 목표가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진단이 되지 않으면 방역은 사실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갖다 최대한 빨리 찾아서 그들에 대한 검사를 해서 빨리 진단을 하는 거는 사실 방역의 이제 아주 시작점, 첫걸음일 수밖에 없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이런 과정을 지금 충분히 하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원활치가 않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진단 역량도 가지고 있고 방역 역량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의 유행 역학조사가 끝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의 뭐 방역 당국에서 인지하기 이전에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찾아냈으니까 이후부터는 그 이후의 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제 다른 단계의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들이 이제 더 이제 추가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례들을 보면요. 33명이 사망을 했는데 32번째까지 사망자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 그러니까 지병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가 대부분이었고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대구에서 숨을 거둔 67세 여성 같은 경우는 평소에 지병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이 사망의 원인이다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혔는데 기존이랑 좀 다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네. 이제 그 코로나19에 의한 이제 사망의 위험 인자는 이미 이제 중국 연구 또 우리나라의 이제 또 그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가장 이제 확실한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 네. 그 65세 이상 지금 이분은 67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65세 이상 그 고연령층 지금 우리나라 결과 보면 70대에서는 한 4.6%, 네. 80대가 5.6%가 사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50세 미만에서는 2명의 사망자가 있긴 한데 두 분 다 그 주된
일차적인 사인이 이제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생각이 예. 되고 있어서 지금 50대 미만에서는 사실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네. 상대적으로 70대, 80대는 상당히 많은 숫자, 60대도 어느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 중국 경우도 마찬가지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고령층 자체가 상당한 그 코로나19의 위험 인자로 이제 보이고 있고 이분도 사실 그런 거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뭐 7, 80대 고령자 같은 경우는 지병을 갖고 있다면 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감기에 걸려서도 또 사망하는 사례들이 뭐 겨울철에는 특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 0.1에서 0.2% 정도입니다. 네. 이제 계절성 독감의 경우에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뭐 마찬가지로 고령 기저질환자 임산부들이 걸리게 되면 이제 독감도 상당한 이제 사망률을 보이게 되는데 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양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나이 인자가 이제 주된 영향을 보이는 걸로 보이고 있어서 60대 이상의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주의가 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확진자를 중증, 경증도를 4단계로 나눠서 분류를 하기로 했는데 기저질환 유무보다는 나이를 더 중점적으로 보고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기저질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그 증상을 가지고는 4단계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이제 바이탈 사인과 의식 수준 5가지 항목을 봐가지고 이제 경증, 중등증, 중증, 최중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예. 이제 경증과 중등증은 이제 시설에서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예. 이제 치료를 하기로 했고, 중증 이상은 이제 입원을 시키기로 했는데 나이가 65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들 이제 뭐 특히 심혈관 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고혈압, 암 환자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질환과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은 이제 중증으로 구분을 해서 무조건 입원 치료를 원칙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국 연구를 봐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사망률이 5%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나이만큼 중요한 그런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건당국의 지금 검사가 지금까지는 대구의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했다면 최근에부터 이제 신천지 교인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가 됐다라는 판단하에 대구의 일반 시민들을 중심으로 검사 역량을 좀 더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만큼 앞으로의 확진자 추이도 이런 검사에 따라서 검사 역량의 변화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나요? 결국은 이제 신천지 대구교회 중심의 유행이 이제 거의 뭐 지금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제 가장 위험한 집단에 대한 이제 검사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뭐 네. 어제 기준으로 한 3,000명 정도 남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네. 저희 검사 역량이 하루에 10,000건이 넘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신천지 위주의 이제 그 위험 집단 위주의 이제 검사에서 이제는 이제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 중에 고위험군 중심의 검사로 이제 그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그 중점적인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부에서요. 그리고 신천지 교인에 대해서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격리를 해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격리가 해제됐을 때 다시 또 종교 활동을 하거나 좀 음성적으로 일단 교회는 폐쇄가 됐지만 다른 곳에서 혹시 다시 증상이 재발하거나 이래서 확산 추이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2월 16일이 이제 어찌 보면 방역 당국이 인지하기 전에 가장 심각하게 이제 노출이 됐던 예배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예.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방역 당국이 인지를 해서 이제 신천지 교인 자체를 다 자가격리를 시켜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위험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증상이 생기고 난 다음에 3주가 지나면 바이러스가 대부분 다 소실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확진자들이야 확진자에 이제 맞는 그런 치료를 받으실 거고 그렇지 않은 이제 자가격리자분들은 이제 검사도 음성인 상태고
어찌 보면 증상도 없었던 상태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위험이 있었던 그런 요인에서 3주가 지났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함을 이제 담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모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자제를 시켜야 되겠지만 네. 그분들을 통한 그 이제 2차적인 지역사회 유행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우리나라는 하루에 10,000건 정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거의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의 피로 누적도 걱정이 좀 되고 이 와중에 또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빨리 검사를 해달라는 민원성 이야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이제 검사하는 인력들이 이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네. 뭐 레벨 D에 이제 방호구를 착용하고 마스크 쓰고 뭐 2시간마다 교대를 한다고 그랬는데 뭐 다 땀에 젖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은 맞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신천지 대구교회 유행이 이제 전폭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먼저 우선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그 외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 처리나 이런 검사를 알려드리고 이런 처리들이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게 사실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 분들도 오시고 하면서 이제 예. 좀 확충이 되는 걸로 보여서 예전만큼 그렇게 좀 막 너무 힘들지는 않게 이제 또 방역 당국에서 조절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그 대구 지역의 확진자 뭐 2,300여 명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 확진자의 15% 정도가 당뇨나 폐질환 그리고 고혈압이나 암 등 위험군에 속해 있다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환자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위험군, 그다음에 나이 이런 걸 가지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입원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드릴 것이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 네. 본인의 그 주장만 가지고 확인하면 사실 안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이제 과거부터 그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해왔는지를 갖다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예. 이제 그런 확인이 된 분들 그리고 이제 나이는 또 뭐 확실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네. 것들을 고려해서 중증도 분류를 해서 이제 입원하실지 생활치료센터로 가실지를 이제 결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입원을 하거나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어나는 확진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처럼 아예 체육관 같은 시설을 뭐 빌리거나 만들어서 이렇게 대규모로 수용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감염 전문가로서 이제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는 1인 1실의 시설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네. 근데 이제 체육관 같은 그런 이제 대규모 이제 넓은 공간에서 뭐 베드를 안에 놓고 이제 어느 정도 뭐 격리되는 양상으로 해서 이렇게 꾸민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계시는 인력들이나 아니면 그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 필요했을 때 사실 그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1인 1실의 이제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고 그 안에 이제 적정한 의료진들이 이제 그분들을 보살피는 형태가 체육관보다는 이제 보다 나은데 그게 이제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체육관 같은 시설이라도 확보를 해서 지금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네. 이제 상주하는 곳에 있는 그 생활치료센터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태 초기에 우한 교민들을 전 세계로 이송해 왔고요. 그때 뭐 충북 진천이나 아산 쪽에 이렇게 격리 수용 2주 동안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초반기에는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우한 교민들은 확진자가 아니었음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생활치료센터가 뭐 학교 주변 그리고 뭐 아파트 밀집 지역 주변에도 이렇게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도 확진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신 게 당연하죠. 예. 어찌 보면 진짜 확진자, 이제 감염 우려가 있는 분들이 와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방역 당국에서 이제 잘 설명을 하고 네. 그 주민들과 잘 협의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져야지 될 것 같습니다. 좀. 그 생활치료센터에 뭐 입소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아무리 경증이라고 해서 뭐 활보를 하고 다니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 이외의 지역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대구 경북을 제외하면 확진자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 서울인데 아직 확진자의 3분의 2 정도는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늦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늦더라도 계속해서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이제 경계 단계였을 때는 이제 가능하면 모든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접촉자를 찾아내서 이제 지역 사회에 더 이상 감염이 이제 퍼지지 않도록 이제 봉쇄 전략을 펴게 되는데요. 네. 사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아직 그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최대한 봉쇄 전략도 같이 적용을 해서 감염의 속도, 그러니까 유행의 속도를 늦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속도가 너무 빨리 환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료 자원의 부족 현상이 생겼고, 네. 근데 서울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봉쇄 전략을 펴서 감염 경로 찾아내고 접촉자 찾아내고 어떻게든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대유행하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은 당연히 기울여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펴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이외의 네, 지역도요?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뭐 대구 경북도 그렇고요. 서울도 문제지만 충남 지역도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이 82명째 확진자가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유입 경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 교회와도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고, 뭐 댄스 교습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바이러스가 유입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사실 뭐 감염 경로라는 게 이제 밝히면 가장 좋지만 지역 사회 감염 경우는 이제 감염 경로를 밝힐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네. 신천지 대구교회 그 대규모 유행도 어디서 들어왔는지 지금 못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충남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결국은 유행을 인지했을 때 이제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통한 완화 전략, 어떻게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유효한 상태이고요. 네. 뭐 감염 경로는 밝히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지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지금은 빨리 접촉자와 위험 요인들을 찾아서 격리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빠른 검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확진자가 나올 때, 감염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의 경로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감염자로 인해서 추가 감염이 나오지 않도록 접촉을 차단하고 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나오시면 꼭 물어보고 싶었던 부분이 역학조사관입니다. 공보위 시절에 역학조사관으로 일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궁금한데 이번 일로 역학조사관이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네. 모르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많으시거든요. 생소한 예. 분야이기 때문에요. 예. 이게 일반 뭔가 의사 업무를 보는 것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많이 차이가 있죠. 뭐 저 같은 경우는 감염내과를 전공했던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였는데 네. 이제 역학조사를 가게 되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결국은 두 가지거든요. 역학조사관이 이제 역학조사를 하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는 감염 경로를 확인해내고 또 하나는 접촉자를 분류해서 위험도를 판단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것들. 결국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가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보는 분들이 환자가 아니라 환자일지도 모르는 분들. 예. 그러니까 정상인과 위험한 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사실 뭐 증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네. 위험 요인을 판단하고 그분들을 구분하는 작업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도 필요하고요.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분야입니다. 많이 부족한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실 뭐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메르스 사태 때 5년 전에 34명의 역학조사관이 있었다고 하고 근데 2명 제외하고 모두 공중보건이었다고 하는데 메르스 사태를 거치고 나서 지금 5년 만에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했을 때도 크게 개선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역학조사관 숫자는 좀 많이 늘어난 상태는 맞고요. 네. 근데 이제 공중보건의를 과거에는 주로 이제 그 역학조사관으로 이제 일하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계약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고용을 해서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하게 만드는데 이제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장기간으로 역학조사관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학조사관 일을 해보면 굉장히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최소 10년 이상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역학조사관이 한 100명 정도는 저희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죠. 이번 사태를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런 경험들을 또 자산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이런 그 대규모 유행이 있게 되면요 저절로 역학조사관의 역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평시에는 사실은 뭐 제대로 된 경험을 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유행 상황에 들어가서 여러 판단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경험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지역 사회가 그런 감염병에서 안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역학조사관들은 잘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야기를 나온 게 보니까 보통 이제 확진자분들이 본인의 경로 같은 걸 거짓말도 많이 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역학조사관으로 일하면서 뭔가 특히나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정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있었을까요? 결국은 뭐 이제 그 예를 들면 사실은 일종의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역학조사의 대상자분들은 환자분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찌 보면 아닌 경우도, 아닌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자기의 뭐 이렇게 격리가 될 수도 있고 좀 뭔가 이익이 걸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숨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이제 누락을 하거나 숨기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적인 어떤 증거를 저희가 역학조사를 정말 열심히 해서 증거를 들이밀어야 그때서야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성숙한 시민의식이 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리고 역학조사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역학조사관 인력을 늘리는데 좀 방해가 되는 요인이 지금처럼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정말 할 일이 많지만 평상시에는 사실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뭔가 의문점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평소에는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역학조사관이 평상시에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 오해를 하는 거네요. 역학조사관은 뭐 표현은 그렇지만 전시, 평시가 그 비수기, 성수기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눠지는 그런 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이렇게 전염병이 대유행을 할 때는 이제 방역에 이제 투입이 되는 거고요. 예. 이게 아닐 때는 사실은 역학조사관이 이런 경험들은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역학조사관도 일을 하지만 방역의 일선에 계신 분들은 보건소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제 뭔가 제대로 교육하고 경험을 나누고 이런 교육 역할을 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역학조사관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미국과 같이 방역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네. 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우리나라의 그런 방역 체계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갖다 이게 사실 닥쳐갖고 갑자기 지금 대구에서 시스템 만들려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사실 역학조사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전 대비 작업과 교육 이런 것들은 이제 평상시에 역학조사관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비무환이라고 평소에 예. 또 준비가 돼야지 이런 위기 사태에 또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을 테니까요. 최근에도 이렇게 일반 환자들도 진료를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연구 쪽에 저는 해외여행 클리닉을 하면서 네. 해외 나가시는 분들 백신 예방 접종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서류 작업 같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요. 예,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활 속의 변화 중에 하나가 병원 가기가 두렵다. 최근 뭐 이전에는 좀 감기 증세가 있고 뭐 두통이 있고 이러면 동네 병원, 의원을 찾는 게 너무 당연한 일상적인 생활이었는데 지금은 행여라도 병원을 찾았다가 뭐 감염될까 그래서 참고 있는 뭐 분들도 주변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가 몸에 일어날 때 뭐 신고를 하거나 1339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선을 찾는 것도 일반 가정에서는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 코로나19가 초기 증상은 사실 감기랑 거의 뭐 비슷하고요. 예. 좀 진행한 증상은 또 독감이랑 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겨울철에 감기랑 독감이 도는 시즌이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사실 정확하게 코로나19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임상 경과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뭐 감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침, 콧물 좀 나는데 보통 한 3, 4일 쉬면은 대부분은 그냥 저절로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데 심하지가 않으면 한 3, 4일 정도 집에서 스스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경과를 봐서 좋아지면 뭐 그냥 감기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증상이 계속되거나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는 선별진료소,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연락해서 안내를 받거나 아니면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 가서 이제 그 증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검사를 받으시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정말 경증이었다가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사망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뭐 해열제 같은 걸 먹어보고 3, 4일을 버티다가 혹시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도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이 폐렴이 생겨도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증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잘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감기 증상이 있다라고 이제 그냥 넘기고 집에서 계시기보다는 사실 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은 50세 미만의 젊은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좀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용어만큼이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마스크 대란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배급제에 준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마스크의 중복 구매를 막을 DUR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를 통해서 그게 사유지에 갖추겠다. 그래서 중복 구매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정도로 하면서 그만큼 마스크에 대한 주변의 상황들, 국민들의 어떤 원성들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런 정부의 이런 방침들, 절차들이 조금 이런 마스크 대란을 걷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또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도 좀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어떤 말씀 있으실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그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 자체에 이제 많은 이제 시민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계신 상황이고, 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마스크 줄 서는 과정에서 오히려 엄청나게 이제 많은 밀집이 된 예. 그 줄 서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 있게 되시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약국의 DUR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잘 배분이 되게 만들든 아니면 정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통장님이 이게 각 지역별로 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네, 배분을 네. 해주시든 아니면 편의점 같이 조금 이제 넓게 이렇게 폭넓게 이제 네. 그 마스크를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넓혀주시든 하여튼 줄을 서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이제 정부에서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 마스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재사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고 예. 생각합니다. 낫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라는 말씀의 뉘앙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좀 면 마스크든 일회용이든 무조건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이제 마스크는 결국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선택도 달라지고 사용법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결국은 코로나19가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호흡기 비말을 막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환자를 봐야 되는 의료진 같은 경우는요, KF94나 N95의 그 방역용 마스크나 보건용 마스크를 써서
사용을 해야 되고 네. 그게 8시간 이상 또 많이 적게 되면 결국 필터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회용으로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재사용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환자를 보는 사람이나 환자의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분들은 사실은 뭐 그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뭐 네. 주변에 확진 환자가 있을 가능성도 높지가 않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은 이제 접촉 감염의 예방을 위해서 이제 마스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라는 게 어떤 종류든 쓰고 있게 되면 그 결국은 손이 내 입이나 코로 와서 이제 감염이 되는데 그걸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막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다라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능하면 뭐 당연히 마스크야 일회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좋은 걸 쓰시면 좋겠지만 예. 그렇지 못한 상황도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안 쓰시는 것보다 쓰시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개방된 도로를 소독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도로 바닥에다가 얼굴을 대거나 뭔가 손을 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방역도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글쎄 뭐 코로나19의 그 방역 효과로 따진다 그러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손을 잘 씻는 게 훨씬 더 이제 중요하고요. 예. 개별적으로 뭐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오염원 제거하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제거하는 건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에는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